안녕하세요. 식품화학 시간입니다. 자, 드디어 2024년 식품화학 기본 이론이 시작됐습니다. 자, 뭔가 약간 전쟁의 서막이 올라간 듯한 선생님은 그런 비장한 각오로 학원에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강의를 열어봤을 때 아마 이제 새로운 책도 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들뜬 마음으로 강의에 임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아마 1시간만 들어도 식품화학 왜 이렇게 어려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식품화학 기본이론 수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교재는 뭔지 또 특별 부록이 있기 때문에 요거 선생님 설명 한번 자랑 한번 해주고 이제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식품화학 이제 기본이론 수업에 맞춰서 이제 기본서도 개정돼서 출간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책을 구매하신 벌써 예약 신청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번에도 역시 제가 항상 책 소개를 할 때 왜 이렇게 책이 예뻐? 라고 하는데 이번에도 역시 우리 식품학 수강생분들이 다 여자분들이 많은데 너무너무 예쁜 책이 나왔습니다. 자, 두께는 좀 더 두꺼워졌습니다. 개정하면 또 책이 좀 두꺼워지죠. 자, 이 기본서가 출간이 됐는데 어떤 부분이 많이 바뀌었을까? 이런 것도 궁금하시고 책은 난 또 사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것 같은데요. 우선 올해 기본서는 첫 번째 투톤이 됐습니다. 책이 이제 원래 원칼라 흑백이었는데 이제 식품화학이 이제 투톤이 됐다는 거, 색깔이 바뀌었다는 거. 물론 그건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색깔이 투칼라가 됐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랑 이제 제가 식품화학에서 지금 강의하고 나서 기본서들 쭉 강의하고 계속적인 질문들,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계속 제가 모니터링하고 있죠. 그 내용들을 지금 다 반영해가지고 기본서에 이제 워류 부분들을 수정했고요.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들을 추가했는데 여러분이 보셨을 때 눈에 확 들어오는 부분들은 이제 수분 파트에서 수분과 냉동 부분, 제가 심화하고 문제풀이에서 다뤄졌던 것들이 이제 차근차근 기본서로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심화나 문제풀이에서는 어떤 해에 어떤 지역에서 기출이 되면 제가 핸드아웃으로 먼저 반영을 해서 수업을 하긴 하지만 무작정 이제 기본서로 들어오지는 않고요. 이제 반복적으로 여러 지역에서 출제가 되거나 몇 년째 한다거나 하면 이제 기본서로 제가 이제 들어오거든요. 이 기본서로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기본 이론 수업이 계속 늘어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안배도 해야 되고 또 중요도가 높아져야 학생들이 어떤 지역 한 지역에서 나온 내용을 모두 다 공부하는 것보다 이제 반복적으로 나왔을 때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 수분과 냉동 같은 경우도 제가 한 2년 정도 이렇게 쭉 프린트로 여러분과 공부했던 내용들이 일부 기본서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거 이외에도 이제 탄수화물 파트에서 예를 들어 덱스트린 같은 거 요즘 자주 나옵니다. 사이클로덱스트린 또 뭐 지질의 동질 이상 현상 같은 것들도 원래 작년부터 이제 기본서에 넣어놨는데 뭐 수정되는 부분들, 오류 부분들을 다 잡아놓고 여러 가지 세계 기능이라던가 마이야르 반응에서도 제가 이제 그 이론 시간에 그 문제풀이 시간인가 알려줬던 것들도 이제 보충으로 집어넣어 놓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대대적인 수정은 독성 파트에서 좀 들어갔습니다. 이제 우리가 12장을 보면은 식품의 독성 물질 파트가 있는데 이 부분에 이제 법령도 좀 있고요. 제가 이제 위생학에서 다루는 부분들이 여기 조금 집약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식품화학 시험에서도 이 파트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독성 물질 파트를 좀 대대적으로 뜯어 고쳤습니다. 고치고 좀 바뀐 부분들 하거나 좀 추가된 내용들 법령 개정해놓고 해서 조금 이 부분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감미료 부분이라던가 또 효소 파트에서는 효소의 고정화라던가 이런 것들. 근데 제 수업을 이미 기존에 다 들었잖아요. 그럼 거기서 제가 프린트로 줬던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꼭 이 수업을 들어야겠다 이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지금 제 시기가 23년도 5월쯤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10월에 보건연구소 하시는 분들 초시생이 아니면 이미 기본 이론 수업을 들으신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랬을 때 꼭 이 수업이 완전
기존 것과 다르다, 완전 다를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궁금한 부분들은 꼭 선생님한테 물어보셔도 괜찮아요. 자, 그렇게 내용들이 반영이 돼서 이제 책이 출간이 됐고요. 올해는 이제 선생님이 이제 기다린 친구들에게 뭔가 선물을 주자. 그래서 우리 학원 편집팀하고 우리 분류표를 싹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식품 첨가물 분류표가 있는 거 아는 친구도 있고 모르는 친구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는 친구들도 있는데 제가 작년에는 이게 거의 이벤트를 안 해가지고 모르는 친구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첨가물 분류표는 특히 제가 식품화 그 중에서도 보건연구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먼저 생각을 해서 만든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식품위생직은 위생학 그 책 안에 더 자세히 들어가 있어요. 이 파트에 들어가 있거든요. 물론 식품위생직 친구들도 휴대를 하고 싶다 하면은 첨가물 분류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제 23년도 2월 개정 내용까지 모두 반영해가지고 첨가물 분류표를 제작을 다시 새로 했습니다. 새로 하고 이 내용을 어떻게 할까 정말 고민을 많이 한 끝에 교재를 사는 친구들에게 모두 다 특별 부록을 선물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서 올해는 최초입니다. 식품화 교재에 모두 첨가물 분류표가 들어가 있는 상태로 교재를 사도 같이 따라갑니다. 이렇게 지금 작업 중이고 판매가 시작되면 분류표가 함께 여러분들에게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류표는 제가 실물이 있었으면 이렇게 들어서 보여줬을 텐데 분류표는 요만합니다. 요만한데 이렇게 접을 수 있어요. 처음에 이게 착안한 게 그 놀이동산 지도 생각했었거든요. 놀이동산 가면은 이렇게 지도를 딱 펼친 책자가 또 요만한데 펼치면 커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책자는 요만한데 다시 펼쳤다가 다시 접을 수가 있어요. 부채처럼. 그래서 이 분류표가 지금 앞뒤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 분류표 내용은 이제 우리 식품 첨가물 공전 있죠. 거기 있는 내용을 용도별로 첨가물 공전에는 용도별로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존료를 시작으로 쭉 용도별로 마지막 두부 응고제까지 정리해서 이 용도 어떤 용도인지 표기해 뒀고 이제 사용 기준 몇 밀리그램 이하 이런 거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 기출되지 않아요. 식화에서는. 근데 혹시 뭐 이제 산화 방지제가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첨가물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이 살균제에 들어있어, 산화방지제에 들어있어 이렇게 한번 보시라고 이게 첨가물 분류표를 제작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별 부록으로 나간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구매하실 때 같이 갈 겁니다. 따로 여러분들이 막 이벤트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제 기본 이론 수업이 시작될 겁니다. 자, 이 식품화학을 공부해 보신 분들도 있고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 시험이 식화 같은 경우는 뭐 6월에 있기도 하고 어떨 때는 보건연구사가 4월에 있기도 하고 10월에 있기도 하고 정말 우후죽순으로 시험이 있다 보니까 선생님도 늘 이제 학생들이 어떤 강의에서 만날지를 몰라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기본 이론 공부는 어떤 다른 커리큘럼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식품화학 이제 기본서를 보시면 제 교재 중에 이 유일하게 줄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식품화학 기본서를 만들 때 이 줄글 부분과 개조식 부분을 고민을 했었는데 보통의 공무원 서적은 대다수 개조식이에요. 왜냐하면 마구 외워야 되거든요. 다 외우고 쓰고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 그리고 암기에 최적화되어 있는데 식품화학은 무작정 외운다고 해결할 수 있는 과목이 아닙니다. 특히 이제 보건연구사분들 이 식품화학에 대한 원리나 개념을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우게 되면 전혀 문제에서 응용하기 어려워질 수 있고요. 거기다가 연구사는 이 책으로 끝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개념을 짱짱하게 잡은 다음에 시중 교재로 넓혀가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줄글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 번도 저에게 줄글이어서 싫어요라고 하는 친구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읽어보면서 읽다 보면은 훨씬 더 이해가 쉬워집니다. 기본 이론을 이제 줄글을 통해서 읽고 선생님이 설명을 자세히 할 겁니다. 최대한 자세히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할 때 보면 이 책의 내용도 엄청 많은데 제가 또 적어주고
판서하고 이런 내용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 이론 수업을 듣기 시작한다 그러면 첫 번째는 제가 하고 있는 말을 다 적고 혹시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다 표기하고 판서해준 내용들, 내가 알려줬던 부분들을 꼼꼼히 책에 다 적어야 돼요. 그렇게 1회독을 마칩니다. 자, 1회독이라는 거는 1강부터 50강까지 모두 순차적으로 듣는 게 1회독입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가장 무서운 학생이 1회독을 마친 학생입니다. 질문이 산더미.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이론을 다 완료했다고, 나는 이제 마스터했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1회독 있을 때예요. 근데 1회독은 아예 안 한 친구와 정말 손톱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정말 선생님 말을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되면 이러진 않지만 제 말을 꼭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는 안 한 친구와 별반 차이가 없어요. 자, 1회독을 하고 다시 무조건 2회독에서 3회독을 하셔야 됩니다. 내용을 꼼꼼히 적어놨다면 강의를 들으면서 막 적진 않기 때문에 집중해서 다시 한번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이론을 내가 습득을 해야 됩니다. 그걸로도 암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암기까지 가야 해요. 이해하는 데만도 2, 3회독을 해야 해요. 자, 그 다음에 주의할 점, 1회독을 하면서 또는 2회독, 이게 2회독 중간에 무슨 말이지? 바로 질문 안 됩니다. 특히 식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식화 내용이 뒤쪽과 앞쪽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쪽에서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뒤쪽 가다 보면은 여기 앞에서도 이런 말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해하게 되고 뒤쪽을 배운 다음에 다시 반복하게 되면 앞쪽에서 그제서야 이 말이었구나 이렇게 이해가 오기 때문에 회독을 여러 번 한 후에 그래도 이해가 가지 않거나 궁금한 부분이 있거나 시중교재를 찾아봤거나 그랬을 때 선생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왜냐면 선생님이 질문을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때 질문을 하게 되면 공부를 하면서 즉각적으로 질문을 하게 되면 나중에 본인이 본인 질문을 보고 약간 창피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런 것도 물어봤어? 막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하지 않아도 반복하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80%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야 본인도 질문을 올리면서 선생님한테 이건 뭐예요? 이렇게 안 올리잖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입니다.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쓰는 시간 선생님이 답을 했나? 안 했나? 들어가는 시간 이게 모두 다 에너지 낭비예요. 선생님도 이런 질문은 내 수업에 다 있는데 왜 하지? 라고 답변을 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질문 많이 하지 말고 여러 번 꼭 회독하세요. 그 후에 언제든 질문해도 좋습니다. 그 이후에 심화이론 문제풀이 들으면서 언제든 질문해도 좋고 여러분들이 한 질문으로 선생님도 오류도 잡고 선생님도 더 많이 연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기본이론 수업을 나중에 문제풀이나 실제 시험에 다가갔을 때 또 한 번 들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사실 제일 좋은 베스트는 처음에 이론을 잡고 그 뒤에 커리큘럼을 타면서 문제도 풀어보고 할 때 문제를 풀 때 다시 기본 이론의 부분을 병행하는 게 가장 좋지만 시간이 없다면 그럴 수 없다면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시간이 되거나 나는 꼭 고득점을 할 거야. 왜냐하면 연구사 같은 경우는 정말 가산이 있기 때문에 뭐 0점 몇 점으로도 합격에 당락 결정되니까 난 다 맞을 거야. 난 고득점을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문제풀이나 실전 모의고사 좀 수업이 오히려 시험에 다가왔을 때 기본 이론을 다시 듣는 건 저는 적극 추천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거나 그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내가 틀렸어. 이게 뭐지? 분명히 책에 적어져 있긴 한데 선생님의 설명이 기억나지 않아. 그러면 그 부분의 기본 이론을 꼭 다시 듣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꼭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독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각 파트별로 지금 핵심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정확한 명칭은 합격 예감 핵심 문제입니다. 자, 이 핵심 문제가 마냥 쉽지 않습니다. 이게 아주 기본적인 문제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고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문제 또한 쉽지 않은 문제, 쉬운 문제도 있지만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전형적인 공무원 문제들이 다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꼭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각 파트별로 문제를 보시고 제가 기본서에 이제 내용이 들어있는데
기본 이론 때 다루지 않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꼭 앞에 해놓고 가야겠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제 제가 이 기본 이론 기본서에는 있지만 이 내용까지 다 기본서 이론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 내용들은 심화 이론에서 다루게 됩니다. 왜 다 다뤄줬으면 좋겠는데 왜 안 다뤄줘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강의가 너무 길어지고 그 내용들은 일부 이제 예를 들어 조금 연구사 시험이나 이런 데 많이 나온다. 꼭 기본적인 내용에서는 좀 빼도 된다. 뭐 예를 들어 변성 전분이라던가 그다음에 마지막에 기능성 파트 같은 거 있죠. 제 13자 기능성 파트 같은 것들은 제가 계속적으로 기본 이론 수업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연구사에서 주로 나오고 있어서 그런 내용들은 이제 심화해서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본서에 있는 내용 중에 빠진 부분, 내가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가는 부분은 심화 이론에서 다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기본 이론 공부하실 때 반드시 회독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꼭 선생님 이야기 꼭 귀 기울여 주시고 한 번 회독은 안 한 것과 똑같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시험에 가까웠을 때 꼭 기본 이론을 병행해서 공부하시는 것이 그 고득점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수분 파트부터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파트는 수분 파트입니다. 자, 수분 파트부터 시작을 할 건데 여러분들 이 식품화학에서 제가 처음에 가르칠 때는 독성 물질도 없는 것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이제는 독성 물질의 13장의 기능성까지 그래서 식품화학은 총 13개의 파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13개의 파트가 있고 각 파트별로도 이제 기출되는 비중이라던가 공부되는 문제들 뭐 공부해야 될 양들 이거 선생님이 다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해줄 건데 이 첫 번째 파트인 수분 파트 있죠. 내용은 적는데 무조건 나옵니다. 전 좋아하는 파트입니다. 자, 수분 파트는 무조건 하나에서 두 문제가 나옵니다. 거의 모든 지역에서 나와요. 모든 지역에서 한 문제는 꼭 나오고요. 많으면 두 문제까지도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영역이 그 범위가 탄수화물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분 파트는 달달달달 외워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분 파트는 이제 약간 구조나 물의 특성적으로 가면은 좀 어려워져요. 근데 그렇게 아주 어려운 내용은 연구사에서 주로 나오고요. 우리 위생직 친구들은 그런 내용보다는 우리가 늘 나오는 뭐 등원 흡습 곡선이라던가 수분 활성도와 식품의 변화 부분이라던가 그런 부분 또 쉽게 나올 때는 뭐 자유수 결합수 이런 것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충분히 이 파트에서는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수분에서는 보시면 첫 번째는 이제 이 식품 내에서 수분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건데 이 물의 구조에 대해서 나옵니다. 먼저 물의 구조 그리고 특성 굉장히 이제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식품 안에서 이제 물의 구조와 특성 뭐 이런 이 아이들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할 거고요. 두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 자유수와 결합수가 나와요.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는 그냥 물 이렇게 했지만 물을 조금 더 구분해서 자유수와 결합수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개념이 나오냐면 수분 활성도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표현하면 어떤 식품의 수분 함량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수분 함량이 높아, 수분 함량이 낮아 이렇게를 보통 표현하지 일반 사람이 이 식품의 수분 활성도는 AW 0.7 정도 될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식품에 들어있는 수분이 예를 들어 미생물이 이용한다던가 여러 가지 화학 반응 관여한다던가 이렇게 할 때는 이용될 수 있는 물의 정확한 함량을 알고 싶을 때는 수분 활성도라는 개념을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수분 활성도에 대한 개념 또 여기에서 이제 문제 푸는 게 하나 나옵니다. 근데 요즘에 좀 여러 지역에서 기출되고 있어가지고 잘 풀어놔야 됩니다. 자, 수분 활성도에 대한 개념을 잡고 뭐가 나오냐면 이런 수분이 활성도가 낮아지면서 높아지고 그러니까 이 변화에 따라서 식품 내 성분들이 변화하거든요. 그래서 연결해서 식품의 성분 변화 같은 것들을 쭉 살펴볼 거예요. 뭐 여러 가지 효소 반응이라던가 마이야르 반응이라던가 유지의 산패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네 번째는 그쵸, 무조건 기출, 등온, 흡수, 탈습, 곡선. 우리도 익숙하게 알고 있는 곡선이죠. 근데 이제 이 곡선과 함께 영역을 3개로 나눠서 각 영역별로 특징을 공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특징에 대해서 이제 다 사실은 외워두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수분과 냉동 들어갑니다. 이제 냉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물을 얼렸을 때와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그전에는 이제 문제풀이 수업에서 좀 다뤘었어요, 선생님이. 근데 이제 냉동과 관련된 부분이 자꾸 영역이 넓어지고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이제 기본서에 넣어놨고 이따가 한번 또 정리를 해볼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 수분 부분에서는 이제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눠서 공부를 해두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제가 원래 기본 이론을 할 때 각 막 공부를 하면서 요거는 교육청에서도 나왔고 뭐 어디서 나왔어 이거를 기출 현황을 다 알려줬었는데 올해는 생략을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기출이 너무 쌓여 있어요. 한 2년치가 쌓여 있다 보니까 그걸 다 이야기하면은 그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는 영역은 다 말합니다. 시험에 잘 나와 이런 거는 너무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쭉 말해주고 이 모든 기출은 제가 문제풀이에서 전체적으로 문제를 다 공개해서 여러분들에게 풀어볼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식품회사의 수분부터, 식품 중에 수분부터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식품에 수분이 들어있는데 물이 들어있어요. 물이 들어있는데 이 물의 역할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물의 역할 또는 뭐 수분의 역할 이렇게 써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식품 성분간 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화학 성분간에 일어난 여러 가지 변화에서 용매로 사용된다. 용매로 작용한다. 합니다. 자, 물은 이렇게 용매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기질을 녹이는 거죠. 용매라는 건 뭐예요? 어떤 성분을 녹이는 거잖아요. 이 물은 가장 기본적인 용매예요, 사실은. 그리고 물에 녹는 아이들이 가장 다루기도 쉬워요. 식품 안에도 많이 들어있고 그래서 어떠한 기질을 녹일 수 있는 용매로 작용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생각해보면 이 물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화학 반응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기도 해요. 어떻게 참여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자, 4글자 가수분해 생각해 볼게요. 자, 가수분해라는 건 뭐예요? 가수, 물을 넣어서 분해, 잘랐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결합을 끊으려고 할 때 그러면 뭐 어떠한 결합 말고도 뭐 에스터 결합도 있고 그죠? 에테르 결합도 있고 펩티드 결합도 있고 이런 결합들을 끊으려고 하면은 그냥 끊지 않고 물을 첨가하면서 끊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펩티드 결합은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결합하고 있는데 이걸 끊을 거야 하면 물을 넣어줘야 돼요. 그러면서 한쪽에는 H를 주고 한쪽에는 OH를 줘서 둘을 분리시킨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물은 직접적으로 이러한 반응 성분으로 참여를 하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물에 식품에 조직감 등 품질에 영향을 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조직감 등 품질에 영향을 줍니다. 자, 이 물은 사실은 그냥 생각해도 우리가 생채소 생각하면 되잖아요. 뭐 그냥 포도하고 건포도만 생각해도 아주 쉽습니다. 그죠? 생채소나 생과일을 생각하면 아삭아삭하잖아요. 수분이 많이 들어있고 이 아이들은 진짜 수분이 굉장히 많은 함량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삭아삭하고 그런데 여기서 물을 뺀 예를 들어 건포도를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말린 과일이나 말린 채소 같은 거 생각하면 우선 뜯어야 되죠. 그렇죠. 아삭아삭하다 그러면 좀 이상하죠. 이제 말린 과일이나 채소 같은 경우는 뜯어서 먹게 되죠. 즉 질감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이 있냐 없냐, 물이 많냐 적냐에 따라서 조직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 번째, 식품의 부패와 미생물의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 중요한 특징입니다. 미생물의 생육에 관여하고 있어요. 자, 미생물도 인간도 물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미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미생물을 자라지 못하게 하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물을 줄이면 돼.
수분 함량을 낮추면 돼요. 그러면 미생물이 자신이 각 미생물마다 버틸 수 있는 물의 함량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한은 더 이상 못 버텨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미생물 간에 이제 식품의 부패가 식품의 변질, 부패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뭐 여러 가지 뭐 산소나 뭐 광선이나 여러 가지 영향을 받을 수도 있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미생물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이제 미생물이 증식을 하면서 식품을 이용하는 거죠. 특히 식품에서 자라는 이 미생물들은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뭔가 막 만들지 못하고 식품에 있는 영양분을 이용해서 자기가 증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인간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미생물의 입장에서는 우와 우리 식구가 늘어났어 라고 하지만 인간의 입장에서는 상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패와 생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뒤에 나오는 물 중에 자유수와 결합수 중에 이용할 수 있는 물이 따로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이용할 수 있다. 이런 거 같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 식품의 부피 및 중량에 큰 영향을 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식품의 부피 및 증량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그냥 큰 개념은 아니고 약간 경제적 가치 같은 건데 그러니까 물이 들어있는 상태와 물을 건조시켜서 보관했을 때 또는 운반했을 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다 들어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 어떤 액체 식품이야. 근데 이거를 그대로 보관하게 되면 보관을 하거나 운반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든다거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데 주의를 요해야 되거나 근데 수분을 싹 빼서 건조시킨 다음에 뭐 저장을 한다거나 이동을 하게 되면 부피도 줄어들고 이제 여러 가지들이 있죠. 그래서 그러한 이 약간 뭐 경제적인 그런 부분에서 절감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경제적인 부분을 좌지우지한다. 좌우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피 및 중량에 큰 영향을 준다. 이 부분은 이런 장시간 대량의 식품을 저장하고 운반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2번 물의 구조와 성질 한번 볼게요. 자, 이제 몸을 풀었으니까 역할 이런 거는 우리가 다 이제 대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고 구조와 성질을 한번 볼 거예요. 역시 이것도 다 우리가 이제 사실은 식품화학 공부하면서 많이 봤던 내용이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보셔야 되고 암기해야 될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자, 물의 구조를 보시면 물은 선생님이 항상 이야기하는데 미키마우스처럼 생겼다고 합니다. 그렇죠? 양쪽 귀다리가 달려있는 미키마우스처럼 생겨 있는데 자, 물은 수소 두 개, 산소 하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산소 한 개와 수소 두 개로 이루어진 아주 간단한 분자인데 굉장히 이 물은 물리화학적 특성이 복잡하고 특별한 친구입니다. 자, 첫 번째 외워야 될 포인트는 물 분자를 이루고 있는 이 산소와 수소가 공유결합을 하고 있는데 이 공유결합의 길이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이런 게 나온다고? 나옵니다. 시험에 나와요. 자, 이 산소와 수소는 서로 공유결합을 하고 있어요. 그림에서도 보시면 굉장히 단단한 느낌이 나죠. 굉장히 강한 약간 무쇠팔 같은 느낌 나잖아요. 이 공유결합은 굉장히 강한 결합이에요. 그래서 O하고 H는 서로 공유결합을 하고 있고 이 사이의 길이가 얼마냐면 0.096 나노미터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와 수소는 공유 결합을 하고 있고 이 사이의 길이는 0.096 나노미터입니다. 나노미터 단위까지 정확하게. 자, 이렇게 그 양쪽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 기억해야 될 포인트는 각도입니다. 각도. 자, 이 산소와 수소 사이에는 결합각이 있는데 이 결합각이 몇 도냐? 104.5도입니다. 104.5도. 그래서 우리 식품위생직 친구들은 104.5도 산소와 수소 사이의 결합각은 104.5도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우리 연구사 친구들은 조금 더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제가 작년 22년도 충청북도 문제인가에서 그 내용이 시기직도 출제가 된 걸 보긴 봤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약간 여러분들 정사면체라고 들어보셨죠? 정사면체. 제가 잘 그려야 되는데 하나 그림을 넣어온다는 걸 까먹어가지고 정사면체가 결합각이 있습니다. 결합각. 이렇게 정사면체 내가 선생님 그림은 잘 모르겠다.
언제든 구글링을 해보시면 됩니다. 정사면체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요런 정사면체잖아요. 정사면체가 결합각이 있어요. 그럼 다 똑같겠죠, 사실은. 근데 이 정사면체 결합각이 얼마냐면 여기 사이가 109.5도입니다. 근데 지금 이 그 물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 말하겠지만 보면 이제 부분적 음전화와 양전화를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정사면체 구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이 아이들이 정사면체와 다른 거는 얘는 109.5도인데 이 아이들은 이 정전기적 이 반발력에 의해 가지고 양전화, 음전화, 부분적 양전화, 음전화로 인해서 약간 이 정사면체 결합각보다 작은 104.5도를 띠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해 두셔야 됩니다. 적어줘야겠죠. 그렇지. 선생님 적어주세요. 그러겠죠. 왜냐하면 충청북도에 어떻게 나왔냐면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정사면체 결합각보다 큰 104.5도를 띠고 있다.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기억에. 또는 정사면체 결합각보다 큰 뭐 109.5도를 띠고 있다.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각도가 실제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밑에다가 그림 밑에 적으셔도 되고 그림 옆에 적으셔도 되는데 산소와 수소의 결합각. 산소의 수소와 결합각은 이 비공유 전자쌍의 이제 고급스러운 말로 선생님 설명 말고 반발력 때문에 정사면체의 결합각. 네, 요게 몇 도다? 109.5도예요. 그래서 109.5도보다 작죠? 104.5도니까 보다 작은 104.5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숫자도 무조건 기억하셔야 되고요. 정사면체 결합각보다 작다. 더 크지 않고요. 작다. 이게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비공유 전자쌍에서 반발 일어나는 이제 부분적 음전화랑 그 다음에 쌍극자 모멘트 선생님 설명할 거거든요. 바로 지금 설명할 건데 이렇게 우선 적어 놓으시고 이 104.5도를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벌써 숫자 2개를 기억해야 돼요. 0.096, 104.5도 기억합니다. 자, 물 분자 내에는 산소 원자가 있잖아요. 물론 이제 여기가 이 식화가 어려운 게 아까 나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조금 일반화학이나 유기화학을 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해가 쉽긴 하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그것까지 다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물론 제가 능력도 안 되지만 이게 기본 식화 내용도 많다 보니까 기본적인 공부들까지 다 설명해 줄 수가 없어서 조금 공부를 하셔야 되긴 해요. 근데 질문 중에 수소결합이 뭐예요가 제일 많아가지고 제가 기본서에 넣게 됐어요. 수소결합은. 네, 막 그런 결합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자, 보시면 물 분자 내에는 산소 원자는 결합에 참여하지 않는 전자성에 의해서 부분적 음전화를 띠고 있으며, 그러면 산소 원자 우리 막 옛날에 여러분 학습 오비탈 하고 막 그러면 이제 마지막 최외곽에 이제 2개가 있는데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자, 얘가 가지고 있는데 이 산소가 어떠냐면 이렇게 있을 때 얘가 힘이 세요. 저는 이제 쉽게 설명합니다. 얘가 힘이 세가지고 이 수소의 전자를 잡아 당깁니다. 근데 수소는 전자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애 걸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 당겨가지고 이 친구가 이 수소의 전자를 잡아 당겨서 본인이 음전화를 띠게 돼요. 근데 이게 완전히 이제 전자를 뺏어와가지고 음전화를 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이 잡아당기는 힘을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 음전화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하나 당기고 이쪽에서 하나 당기잖아요. 그래서 부분적 음전화를 2개 띄게 돼요. 그럼 수소는 전자를 어찌됐건 빼앗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분적 양전화를 띄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이 써져 있어요. 자, 산소 원자는 이 전자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음전화 성질을 띠게 되는데 이 부분적 음전화를 띠고 있고요. 수소 원자는 전자를 뺏겨 부분적 양전화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물 분자는요, 쌍극자 모멘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음전화, 양전화를 다 가지고 있는 쌍극자 모멘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쌍극자의 성질이 이 물에 있어서 여러 가지 능력을 발휘하게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 성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한 물분자의 산소 원자는 다른 물분자의 수소 원자를 당기게 되어 0.3 나노미터 길이의 수소 결합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지금까지 선생님 설명까지 이해하셨죠? 다 길이도 선생님 설명해줬고 부분적. 그럼 이제 극을 띄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옆에 있는 물분자를 당기게 돼요. 그래서 혼자 있지 않고 내가 지금 양전하를 띄고 있는데 저기를 이렇게 쭉 봤더니 저쪽 산소에 저쪽 다른 물분자에 산소는 음전하를 띄고 있잖아요. 걔들하고 또 이렇게 결합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 결합은 이런 무쇠팔 같은 공유 결합이 아니라 따다다다다 되는 수소 결합을 하게 돼요. 수소 결합. 자, 수소 결합을 하게 되고요. 지금 보시면 우리가 공유 결합을 할 때는 이렇게 실선을 표시하는데 수소 결합을 할 때는 점선을 표시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점선을 표시하게 돼요. 이게 그냥 얘는 멋있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훨씬 더 힘이 약하다는 뜻이에요. 공유결합은 힘이 세서 실선으로 표시를 하고 수소결합은 힘이 약한 편이어서 점선을 띄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가운데 물분자가 있는데 수소가 플러스를 띄고 있죠. 옆에 있는 미키마우스 산소가 음전하를 띄고 있으니까 잡아 당긴다는 거예요. 당기고 있고 이쪽도 당기고 있어요. 여기 수소는. 그래서 그림 하나 그려보면은 선생님도 하나 그려볼게요. 이런 결합들이 여기 지금 산소가 있고 양쪽 띄고 있고 수소가 있는데 얘는 플러스죠. 옆에 하나 더 또 물분자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또 수소 이쪽에 가운데 또 이제 물분자가 하나 더 있어요. 얘는 수소. 그러면 이 물분자하고 이 친구하고 이 친구가 얘는 마이너스고 얘는 플러스니까 이렇게 수소 결합하고 여기도 수소 결합한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여기 또 물분자가 하나 있을 수 있겠죠? 여기 와서도 하나, 또 여기도 왜 두 개니까 이렇게 무슨 결합한다? 수소 결합한다. 그때 길이가 얼마다? 0.3 나노미터다. 이렇게 숫자가 세 번째 나왔어요. 이때 수소 결합은 0.3 나노미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꼭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물분자 내에서 산소와 수소는 공유결합하고 있고요. 물분자와 물분자끼리는 산소와 수소가 수소결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간장공장 공장장 같아가지고 약간 금방 하면은 한 번 더 반복해야 돼요. 자, 물분자 내에서 산소와 수소는 공유결합하고 있고 물분자 또는 물분자끼리 내에서는 물분자와 물분자 사이에서는 산소와 수소가 수소결합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됐다 하면 지금 잘 가고요. 지금 제가 가장 천천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랜만에 해도 지금 되게 천천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한 번 더 공유결합과 수소결합을 한 번 더 이제 설명을 해줄게요. 옆에 페이지 15쪽을 보면 공유결합과 수소결합이 지금 선생님 설명을 들었지만 정확히 한번 개념 잡아보면요. 공유결합이라는 것과 수소결합은 굉장히 다른 결합입니다. 사실 수소결합은요, 이 결합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을 만큼 아주 약한 결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제가 이게 그 분필 뚜껑인데, 분필 케이스 뚜껑인데, 이렇게 만나면, 얘 둘이 안 맞나? 살짝 붙었어요. 근데 금방 뜯어지죠? 근데, 이렇게 안 뜯어도 돼요. 그냥 이렇게 뜯으면 되는데, 또 가까이 가면은 쓱 붙어요. 이런 정도의 결합이 수소결합이에요. 그래서 약간 여러분들이 이제 화학 시간에 배울 만큼 약간 정전기적 인력이나, 이런 쌍극자와 쌍극자, 그쵸? 쌍극자와 쌍극자 사이의 인력 정도.
그래서 이걸 사실은 결합이라고 표현하지 못할 만큼 약한데 수소결합이라고 또 물 분자를 이루고 있는 수소결합은 굉장히 강하다 이런 표현이 뭐냐면 이 아이들이 거대한 성을 이루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물 분자 입장에 생각해 볼게요. 무려 4개가 붙을 거예요. 이따가 다시 한번 보지만 자 그래서 수소결합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하지만 개념 속에서 약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공유결합은 두 원자가 서로의 전자를 공유해요. 그래서 전자성을 이루고 있는 결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가 늘 보던 구조식에서 실선들은 다 공유결합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강력한 결합이고 수소결합은 어떤 결합이냐면 전기 음송도가 큰 FON이라고 써져 있죠. 이 전기 음송도라는 건 뭐냐면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큰 친구들이 있어요. 그 큰 친구들이 누구냐면 F나 O나 N 같은 아이들이 이 전기 음송도가 큰 아이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중에 하나가 수소 원자와 직접 결합하여 생성된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으로 형성된 결합이다. 다시 이런 전기 음송도가 큰 FON 중 하나가 수소 원자와 직접 결합해서 생성된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거를 다시 보시면 이 친구들하고 보면 누가 결합하고 있냐면 이렇게 불소든 산소든 질소든 이런 전기 음송도가 큰 아이들과 수소 결합이 이 수소가 우선 결합이 되어 있어요. 이 결합은 공유 결합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실선으로 그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고 있으면 만약 이 친구가 약간 부분적 양전하를 띠겠죠. 왜? 전자를 뺏기니까. 그래서 수소 결합하는데 다시 누구랑 하냐면 이런 F나 ON 이런 아이들하고 이렇게 수소 결합하겠죠. 이 아들은 이 잡아당기니까 이렇게 음송도가 크니까 부분적 양전하를 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음송도가 큰 아이, 전기 음송도가 큰 아이들하고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 이 수소는 다른 아이들하고 수소 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결합이 정확해요. 봐봐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산소와 지금 수소가 공유 결합하고 있는데 다른 아이하고 다른 아이의 산소와 수소 결합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결합을 수소 결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지금 설명을 선생님이 한 거에서 어느 부분이 공유 결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소 결합은 누구하고 하고 있는지만 개념을 잘 잡으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그 그림에 이제 공유결합과 수소결합 그 그림 밑에가 이제 이 그림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 가운데 있는 미키마우스 생각했을 때, 이 친구가 음전하가 2개 있고, 또 양전하가 하나 있는, 양전하도 2개 있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이쪽은 다시 산소하고 결합할 거고, 여기도 산소하고 결합하고, 여기는 수소하고 결합하고, 수소하고 결합하죠. 그래서 하나의 물 분자에 4개의 물 분자가 결합을 해요. 하나의 물 분자, 여기 하나에 예를 들어 이거 하나에 4개가 결합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여기 다시 4개가 또 결합하죠. 또 여기에 또 4개가 결합하죠. 그러니까 아주 약한 결합이지만 물 분자 하나에 4개가 있고 각 하나에 또 4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형성하는 이 물의 특징은 수소 결합이란 약한 결합이지만 이게 이 거대하게 3차원적 입체를 이루면서 굉장히 강력한 힘을 부여하게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 물에 있는 이런 결합들을 끊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 어렵지? 약하다고 했는데 이러는 게 아니라 잘 생각해보면 그래서 우리가 물이 몇 도씨에서 끓으냐면 100도씨에서 끓죠. 근데 이 물과 같이 물이 지금 분자량이 18인데 이 물처럼 분자량이 18 근처인 아이들은 거의 녹는 점이 마이너스인 애들 많아요. 근데 물은 무려 100도씨까지 끓여야 끊어진 기화가 된다는 걸 이해하셨죠? 그래서 물은 이러한 이 거대한 3차원적 수소 결합으로 인해서 녹는 점도 높아요. 0도씨죠? 0도씨. 그 다음에 끓는 점도 높고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개념을 잡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각각의 약한 결합이라고 말했지만 결국에는 무슨 말이냐면 물은 거대한 3차원적 수소 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물의 성질부터 갑니다.